굵은 빗방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밤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수채화처럼 번져나가는 펜트하우스 안.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얼음이 녹아내리며 내는 섬세한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와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서류들. 그리고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그 자신의 표정까지. 그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파산 직전의 아우라 그룹을 물려받아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냉철한 판단력,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포커페이스는 그를 상징하는 무기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 뒤에는 지독한 공허함과 뿌리내리지 못한 자의 불안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과거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 자신조차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유년 시절의 편린만이 악몽처럼 그를 맴돌 뿐이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그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인터컴의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에는 세차게 내리는 비와 어둠에 잠긴 정원만이 보일 뿐이었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혹은 오작동일이라. 그는 신경을 끄려 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그의 발걸음을 현관으로 이끌었다. 묵직한 강철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물이 들이쳤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놓인 작은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바구니는 값싼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훈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경쟁사의 비열한 수작일 수도 혹은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의 협박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바구니를 그대로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구니를 덮고 있던 낡은 담요 안에서 아주 희미한 움직임과 함께 가녀린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지훈의 모든 사고 회로가 순간 정지했다. 그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 끝에 그는 결국 바구니를 안으로 들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바구니를 내려놓자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젖은 담요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작은 얼굴, 오똑한 콧날, 굳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아직 채에 감기지 않은 눈의 형태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기계처럼 움직여 서재로 향했다. 가장 깊숙한 서랍. 그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유품 몇 가지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의 유일한 어린 시절의 증거. 보유권 앞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던 5살의 자신을 담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다시 아기에게로 돌아와 잠든 아기의 얼굴과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비교했다.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일치였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그는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계획하여 보낸 메시지였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보낸 경고장.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아우라 그룹에 총수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고, 이는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또한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이토록 자신과 닮은 아이를, 그의 과거를 아는 자가 보냈다는 것은 분명 그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의 시작을 의미했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적의 의도는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인가? 혹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러 온 것인가? 수많은 가설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체.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그는 낯선 연민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아이 역시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먼저 아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을 검색하는 그의 모습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검토할 때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진지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로 아기를 감쌌다. 그의 품에 안긴 아기는 희미하게 분유 냄새를 풍겼다. 그 낯선 온기와 냄새가 지훈에 얼어붙었던 심장의 일부를 아주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보다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 김민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은 지훈이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유일한 친구이자 이제는 그의 오른팔이 되어 모든 그림자 같은 일을 처리해주는 충직한 부하였다. 그의 능력과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주게.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 보안팀도 물리고 개인적으로 움직여.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을 김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그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2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다시 한번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꼼지락거렸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작은 손가락을 감싸 쥐었다. 그의 인생에 예고 없이 나타난 이 작은 존재는 그가 애써 잊고 묻어두었던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그가 감당해야 할 진실과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적이 함께 잠들어 있을 터였다. 창밖에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처럼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제국과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조용했던 밤은 그렇게 끝났다. 거대한 서사의 첫 번째 장이 빗소리와 함께 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민준 비서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광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직접 해제하고 들어온 강지훈의 서재에서 그는 소파 위에 얌전히 누워 잠들어 있는 작은 아기를 발견했다. 아우라 그룹의 그 어떤 중대 사안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김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회장과 아기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강지훈은 말없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아기 옆에 있던 낡은 사진을 그에게 건넸다. 사진을 받아든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 어린아이와 소파에 잠든 아기는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막았다. 나도 모른다. 오늘 밤 누군가 현관 앞에 두고 갔어. 경찰이나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쯤은 김 비서도 알겠지. 김민준은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었다. 강지훈 회장의 과거와 연관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프로페셔널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신원 파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모든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아이가 발견된 바구니와 담요의 출처를 추적하겠습니다.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 보안팀의 최정계 인력만을 이용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야. 이 사실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새어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김민주는 그의 충성심을 증명하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보유권에서부터 이어진 그들의 신뢰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김민준이 아기를 위한 물품을 준비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지훈은 아기의 상태를 살폈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해 보였지만 젖은 옷이 문제였다. 김민준이 사 온 새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기의 옷을 벗기던 그때 지훈의 손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아기의 기저귀 안쪽, 아주 깊숙한 곳에 작은 은색 펜던트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펜던트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물건이었다. 펜던트의 앞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여러 동물이 뒤섞인 듯한 상상의 동물, 키메라를 연상시키는 형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의 뱀이 나선을 그리며 서로를 휘감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문양은 불길하고도 매혹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적이 남긴 유일한 단서이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식이라는 것을
김민주는 펜던트를 건네받아 즉시 디지털 스캐너로 이미지를 전송했다. 알려진 기업의 로고나 가문의 문장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회장님. 그의 말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급함은 금물이었다.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자신들의 수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단서를 분석하고 완벽한 방역의 기회를 노려야 했다. 다음 며칠 동안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김민주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24시간 내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아기의 얼굴은 어떤 실종 아동 데이터와도 일치하지 않았고 바구니와 담요는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기성품이라 추적이 불가능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바로 그 무렵 외부에서 아우라 그룹을 향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미미했다. 아우라 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던 바이오테크 분야의 핵심 연구원 몇 명이 경쟁사인 태산그룹으로 이적했다. 단순한 스카우트 경쟁처럼 보였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있었다. 재계의 늙은 여우라 불리는 그는 자비심 없는 경영 방식으로 태산그룹을 키워낸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우라그룹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왔지만 최근의 공격 방식은 이전과는 달랐다. 과거에 그가 보여주었던 저돌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정교하고 은밀하게 아우라의 급소를 파고들고 있었다. 긴급 임원 회의를 주재하던 강지훈은 태산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짙은 위화감을 느꼈다. 최만식 회장의 공격은 마치 자신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시작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아기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난 직후였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김민준을 불렀다. 최만식 회장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공식적인 활동 말고 그가 개인적으로 투자했거나 비밀리에 운영했던 모든 사업을 샅샅이 뒤져 특히 20년 전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김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태산그룹의 도발 때문이십니까? 하지만 그것과 이 아이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세상에 완벽한 우연은 없어. 특히 최만식 같은 자가 얽혀 있다면 더더욱. 지훈의 명령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한편 지훈과 아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아기를 사건의 일부 혹은 문제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기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기가 작은 소리만 내도 잠에서 깼고 서툰 솜씨로나마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어느 날 새벽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일을 하던 그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방으로 들어갔다. 악몽이라도 꾸는 듯 아기의 작은 얼굴이 잔뜩 찡그려져 있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기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 순간 지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에 가까웠다. 그는 아기에게 임시로 서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저 아기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밤, 김민준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민준이 보내온 것은 암호화된 파일 하나였다. 파일 안에는 펜던트의 문양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국정원 요원에게서 얻은 낡은 정보 조각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30여 년 전 극비리에 운영되다 해체된 비인가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대부분이 파기되었지만 프로젝트의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읽었다. 화면에는 깨진 글자들이 조합된 하나의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치메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윤영이의 파편적인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수술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정체 모를 약품 냄새. 마침내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김민준이 찾아낸 프로젝트 키메라의 위치는 서울 외곽. 인적이 끊긴 산 중턱에 자리한 폐쇄된 연구단지였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제약회사의 평범한 연구소였지만 10수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 이후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다. 강지훈과 김민준은 한밤중 어둠을 틈타 그곳에 도착했다. 녹슨 철조망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잊히길 강요당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정문을 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들은 사전에 확보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경비가 가장 취약한 후면에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건물 내부는 차가운 정적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연구실 문들은 대부분 굳게 잠겨 있었고 일부 열린 곳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는 화재의 흔적과 함께 급하게 철수한 듯한 어지러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훈과 민주는 말을 아낀 채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목표는 중앙 데이터 서버실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지하 3층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목적지를 찾아냈다. 서버실은 특수 방화벽으로 보호되어 있어 화재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대부분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있었고 데이터는 전부 삭제된 후였다. 김민주는 실망하지 않고 휴대용 복구 장비를 꺼내 들었다. 완벽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파괴된 하드 드라이브라도 데이터의 파편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미 있는 조각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준이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는 동안
지훈은 주변을 살폈다. 그는 서버실 옆 특별 관찰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을 발견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훈은 망설임 없이 비상용 도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한쪽 벽면이 특수 유리로 된 작은 방이었다.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고 벽에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크레파스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 갇혀 관찰당했음을 짐작게 하는 섬뜩한 공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건물 외부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한 경보 시스템이 김민준의 노트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회장님,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식 경비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병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 이곳의 비밀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훈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김 비서, 복구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한다. 확보한 데이터만 가지고 나와.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환기구를 통해 모습을 감춘 직후 검은 전투복 차림의 무장한 괴한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훈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특별 관찰실의 풍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의 한 조각이 그곳에 묻혀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거실에서 평온하게 잠든 서준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 김민준의 팀이 복구한 데이터 조각의 암호를 해독하려면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위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새벽, 지훈은 불면증으로 서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아무런 경고 없이 침묵했다. 외부의 모든 CCTV 화면이 암전되었고 적외선 감지기는 작동을 멈췄다. 전문적인 해킹 수법이었다. 지훈은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서 권총과 소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온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거실로 새우며 들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정확한 목표 지점인 서준이가 잠든 방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지훈이 막아섰다. 괴한들은 놀란 기색도 없이 즉시 소음기가 달린 총구를 그에게 겨눴다. 그들의 목표는 아이를 회수하고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들이 상상했던 재벌 총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첫 번째 괴한이 반가쇠를 당기기 직전. 지훈은 몸을 날려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다. 피웅 하는 소음과 함께 총알이 그가 있던 자리의 벽에 박혔다. 이어진 순간 지훈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괴한의 팔을 꺾으며 총을 빼앗았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보여주던 냉철한 카리스마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살기로 변모해 있었다. 순식간에 거실은 격렬한 격투의 장으로 변했다. 지훈은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지형 지물을 이용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그는 값비싼 예술품을 방패 삼아 총알을 피하고 묵직한 의자를 던져 적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의 싸움 방식은 화려한 무술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된 극도로 실전적인 기술이었다. 보육원의 혹독한 환경과 그 이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혔던 생존의 기술들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 명의 괴한을 제압한 그는 나머지 2명을 향해 빼앗은 총을 겨눴다. 아이에게서 손 떼.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말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괴한들은 입을 여는 대신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지훈이 잠시 주춤한 사이 그들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임무 실패 시 즉시 퇴각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연기가 거치고 지훈은 깨진 유리 파편과 총탄 자국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팔에서는 괴한이 휘두른 칼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곧장 서준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아이는 소란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아기의 얼굴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적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무력한 아이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로 조심스럽게 서준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그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최만식 회장은 단순히 아우라 그룹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와 관련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으며 그 비밀의 열쇠를 이 아이와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림자 속에 있던 적의 실체가 이제는 자신과 아이를 해치기 위해 칼을 빼어든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복구한 데이터는 연구 일지의 일부였습니다.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지훈은 서준이를 고쳐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읽어봐. 잠시 숨을 고른 김민준이 모니터에 뜬 문장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실험체 001번.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지 및 신체 발달 능력 확인. 특히 외부 자극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생존 본능이 경이로운 수준임. 키메라 프로젝트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 될 가능성.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의 뇌리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구실의 풍경, 그리고 오늘 밤의 사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기록이 가리키는 실험체 001번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실험체 001번. 그 단어는 강지훈의 뇌리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지난 밤의 습격으로 인한 분노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서재의 통유리창 너머로 밝아오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이 딛고 선 이 세계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된 무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절망할 시간이 없었다. 혼란은 짧았다.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이었다. 그는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재단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처절하게 묻고 말리라. 지훈은 즉시 김민준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기계처럼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아우라그룹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에 돌입한다. 지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김민주는 그룹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소집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프로젝트 키메라의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고 그 안에 잠든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폐쇄된 연구소에서 회수한 데이터 파편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적의 방화벽 구조와 데이터 암호화 방식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었다. 해커들의 전쟁은 밤낮 없이 이어졌다. 수십 겹으로 이루어진 군사급 암호화 시스템은 그들이 이제껏 상대해온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데이터를 추적하려 하면 유령처럼 사라졌고, 방화벽에 접근하면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함정이 그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강지훈의 팀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훈은 직접 그들의 작전을 지휘하며 자신의 비상한 두뇌로 적의 방어 패턴을 분석하고 공격 루트를 지시했다. 마치 체스판의 기물을 움직이듯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적의 핵심부에 도달할 실마리를 찾아냈다. 메인 서버는 국내에 있지 않았다. 모든 데이터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비밀 금고에 보관된 독립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최만식 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수십 년간 관리해온 곳이었다. 물리적인 접근은 불가능했다. 남은 방법은 원격으로 서버에 방어 체계를 뚫고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뿐.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위험은 감수한다. 지금 당장 실행해. 작전이 시작되자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니터 위로 수백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쪽 모니터에 접속 성공, Access Granted 이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성공이었다.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데이터가 아우라 그룹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탐욕과 비윤리적인 과학이 낳은 괴물. 프로젝트 키메라의 추악한 영혼 그 자체였다. 김민주는 밤을 새워 전송된 파일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강지훈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단순히 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악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극소수의 재벌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 벌인 불법적인 인간 복제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자에 각종 우성 인자를 결합하여 질병에 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뛰어난 지능과
신체 능력을 가진 맞춤형 인간을 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최만식 회장을 비롯하여 현재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실험 결과를 담은 수많은 실험체 파일들이 존재했다. 대부분은 불안정한 유전자 결합으로 인해 배아 단계에서 폐기되거나 태어난 직후 사망했다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파일을 발견했다. 실험체 0001.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정란 단계부터의 성장 과정, 유전자 배열 지도, 유아기의 인지 능력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특별 관찰실에서의 모든 심리 통제 및 감정 억제 훈련 기록까지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실험 데이터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그의 뛰어난 두뇌도 위기 상황에서의 냉철한 판단력도 어쩌면 그의 성공 신화 자체가 모두 만들어진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독한 자기 혐오가 몰려왔다. 그리고 그는 운명처럼 다른 파일을 열었다. 실험체 곤징우, 바로 서준이에 대한 기록이었다. 파일은 비교적 최근에 생성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실험체 001의 유전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하여 안정적으로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 프로젝트 책임자의 코멘트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실험체 001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했을 경우 그를 심리적, 생물학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됨. 서준이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다. 그가 아이에게 느꼈던 미묘한 유대감과 보호 본능의 실체는 결국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함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지후는 모니터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거대한 배신감과 허무함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자신의 존재 이유,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실험체였고 서준이는 그를 파괴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체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깊은 어둠 속에서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절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푸른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고통은 그를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더욱 날카롭고 단단하게 벼려냈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영혼까지 소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나 실험체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가 낳은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 실험체 001이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모든 능력, 그 비상한 두뇌와 강인한 생존 본능을 이제는 창조주들을 사냥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심판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김 비서, 프로젝트 투자자 명단에 있는 모든 놈들을 조사해. 뱀의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야. 둥지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거다. 사냥당하던 자가 이제 사냥꾼이 되어 복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강지훈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분노와 배신감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벼려냈다.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조율되었다. 바로 자신의 창조주들에 대한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피조물인 실험체 001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심판자가 될 터였다. 그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 복수의 첫 번째 대상은 명확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자신의 삶을 장기판 위에 말처럼 조종해 온 주모자.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이었다. 지훈은 변호사나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최만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늙은 거물의 목소리에는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총수, 이 늙은이를 다 찾고 무슨 일인가? 지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태산그룹 본사에서 뵙고 싶습니다. 최만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자신의 승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어린애 같은 자존심을 세우다 결국 무릎을 꿇으러 오는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좋지. 자네가 올 용기가 있다면야. 내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전화가 끊어지고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시작된 전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태산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에 들어섰다. 거대하고 화려한 집무실 중앙에서 최만식은 고가의 원목 책상에 앉아 그를 맞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군림하는 늙은 사자와도 같았다. 그는 지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다. 꼬리말이 아니구먼. 자네답지 않게 수척해졌어. 아우라그룹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가 보지. 그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승자의 여유와 조롱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소파에 앉았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착함은 최만식을 미세하게 자극했다. 최만식은 서두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불렀네. 아우라그룹, 나에게 넘기게 자네의 경영권과 약간의 지분을 보장해주지. 내 밑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자네의 능력을 아끼는 내 마지막 배려일세. 그는 지훈이 당연히 굴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훈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키메라 문양이 새겨진 은색 펜던트였다. 펜던트가 테이블 위에서 소리를 내는 순간 최만식의 인자한 미소가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의 찰나에 흔들림이 스쳤지만 노련한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물건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프로젝트의 유산이죠. 최만식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고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군. 젊은 혈기는 때로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아주 느리고 명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리고 실험체 001번,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나에게 보낸 실험체 0002번까지 모든 패가 공개되었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괴물과도 같은 냉혹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넌 내 최고의 작품이지. 내가 직접 네 유전자를 설계했고 네 성장을 지켜봤어. 아우라 그룹의 총수 자리.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테스트였다. 네가 내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물이란 걸 증명해 보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창조주로서의 오만함과 뒤틀린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넌 너무 커버렸어. 내 통제를 벗어나려 했지. 그래서 경고가 필요했던 게다. 네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누구의 것인지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지. 네 앞에 나타난 그 아이는 바로 너 자신이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내 손안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도구였단 말이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최만식의 광기 어린 독백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최만식이 말을 마쳤을 때 지훈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경멸과 연민을 담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 난 당신의 작품이지. 하지만 당신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 실수라고 최만식이 코웃음을 쳤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최만식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들을 뛰어넘는 지능과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주었지.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감정을 제거하려 했어. 하지만 당신들은 실패했어. 공포와 연민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증오와 복수심을 심어주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 자신을 파멸시킬 파괴자를 만들어낸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최만식은 그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어딜 가나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언론도, 정치권도, 사법부도 모두 내 손안에 있다. 너 같은 복제품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우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쯤 태산그룹 주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회장실을 나갔다. 잠시 동안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최만식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신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안정적이었던 태산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바로 몇 분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제스파는 뒤집혔고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태산그룹의 심장부를 떠난 순간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최만식 회장이 자신의 모니터에서 목격한 주가 폭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지훈이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의 첫 번째 악장이었다. 그는 최만식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는 동안 물밑에서 조용히 그의 제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지훈의 해커팀은 최만식이 수십 년간 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용해온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지훈은 익명의 해외 펀드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쏟아부었다. 동시에 증권가의 태산그룹에 숨겨진 부실 채권과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며 태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의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추락했다. 최만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내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태산그룹의 숨통을 정확하게 조여오는 고도로 계산된 외과수술식 공격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금융시장이 아비규환에 빠져 있는 동안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치명타였다. 김민주는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들과 국제인권기구에 동시에 전송했다. 파일 안에는 인간 복제 실험의 전 과정, 비윤리적인 실험 기록, 투자자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만식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고받는 모습이 담긴 비밀 영상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진실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키메라 스캔들은 순식간에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부터 런던 BBC 긴급 속보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이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총수가 수십 년간 비밀리에 인간 복제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세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유엔에서는 긴급 진상 조사단 파견을 결의했고 각국 정부는 태산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만식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했던 정재계 거물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그를 버리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들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최만식을 악마로 몰아세웠다. 최만식은 국내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스캔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평생 자신의 발밑에 두고 조종해왔던 세상이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처절한 분노로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갔다. 궁지에 몰린 늙은 맹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남은 모든 돈을 쏟아부어 새로운 용병팀을 고용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강지훈과 아이를 납치하여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김민준이 마련한 철통 같은 보안의 안개서.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용병들의 습격은 지훈이 고용한 전문 보안팀에 의해 손쉽게 제압되었고 생포된 용병들은 최만식의 지시를 받았음을 자백했다.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금융공격, 전 세계적인 스캔들,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조합은 최만식의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 태산그룹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어 최만식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검찰은 즉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만식은 텅 빈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한 늙은이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안가의 조용한 방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과 서늘한 끝맺음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겼지만 그 승리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했다. 그는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서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폭풍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온한 얼굴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지훈의 복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2번 다시는 창조주들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갈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TV 화면 속에서 최만식 회장이 검찰에 이끌려 건물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를 받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때 황제였던 자가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렀다. 태산그룹, 최종 부도 처리, 최만식 회장, 불법 인간 복제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지훈은 조용히 TV를 껐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품에 안긴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뱀의 둥지는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일뿐이었다. 최만식의 제국이 무너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키메라 스캔들의 후폭풍으로 여전히 떠들썩했다. 최만식을 비롯한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해가 되어 흩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과학의 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태산그룹은 해체되었고 아우라그룹은 그 잔해 속에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했지만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의 승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실험체 001이라는 과거와 강지훈이라는 현재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홀로 폐쇄된 키메라 연구소를 다시 찾았다. 복수를 위해 찾았던 그 밤과 달리 햇살 아래의 연구소는 그저 평범한 폐허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갇혀 있던 특별 관찰실 앞에 섰다. 벽에 희미하게 남은 크레파스 낙서를 어루만지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독했던 어린 시절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장소를 증오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끔찍한 시작점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들어준 요람이기도 했다. 그는 김민준을 통해 이 부지를 모두 사들였다. 그리고 이곳을 파괴하는 대신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전 세계 고아들을 후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자신이 이제는 세상의 다른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서준이가 되어 있었다. 몇 달 사이 아이는 훌쩍 자라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온가리를 하기도 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았다. 그는 서준이를 보며 더 이상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맑은 눈 속에서 순수한 생명의 경이로움과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서준이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였고 자신의 동생이자 아들이며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중요한 결정을 알렸다. 강서준, 이 아이를 제 아들로 정식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서준이에게 완전한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실험체 0002가 아닌 강지훈의 아들 강서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변화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의실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직원들은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정시에 퇴근해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평범한 아빠들처럼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그의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펜트하우스는 알록달록한 아기 장난감과 책들로 채워져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날. 강지훈은 거실 바닥에 앉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서준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위태롭게 몇 걸음 떼다가 균형을 잃고 그의 품에 폭 안겼다. 까르르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지훈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조용히 뒤덮고 있었다. 마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듯.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묘하고 역설적인지를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어둠의 피조물이었지만 자신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난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키면서 그는 비로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서준이는 그의 품에서 안심한 듯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지훈은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서준아. 아빠가 있잖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답은 바로 그의 품 안에 있었다. 이 작은 아이를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의 길고 긴 밤은 끝나고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